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주제는 지능형 반도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네이버 클로버의 이동수 책임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잠시 그 이동수 책임 리더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BM TJ 왓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셨고요. 삼성 리서치의 수석 연구원으로 계셨고 현재는 네이버 클로버에서 CIC 책임 리더로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에서 거대 모델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반도체 쪽에 근무를 좀 오래 했습니다. 10몇 년 동안 IBM, 삼성, 퀄컴, 인텔 같은 곳에서 GPU, 디지털 TV, 그런 부분 아니면 CPU 그런 쪽에서 실제 양산을 좀 해본 경험이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그런 반도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초거대 모델에 대한 그 최적화 경량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능형 반도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조금은 거창한 제목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만큼 최근 몇 년간은 정말 AI 쪽에서 거대한 변화가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최근 2, 3년 동안에는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좀 간단하게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에서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어떤 반도체의 역할이 있을지 저희가 이제 네이버가 아무래도 반도체 큰 수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반도체를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지 제안 같은 것까지 좀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AI가 워낙 광범위한 분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글씨를 인식한다든가 추천 시스템 그리고 챗봇 같이 대화를 한다든가 특히 음성 인식 같은 부분도 자동차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는 이러한 각 분야가 충분히 큰 시장을 갖고 있고 연구 분야도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각각의 워크숍이나 학회를 따로 둘 만큼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었고 또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이런 전문 지식을 각각의 분야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그런 이제 사례였고요. 근데 최근에 좀 변화는 그런 각각의 다른 태스크들이 전부 통합이 돼서 지금은 하이퍼스케일 AI라고 하는 초고대 모델 시대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태스크는 굉장히 특징이 다르고 서로 목표로 하는 부분도 다르지만 현재는 초거대 모델 AI가 이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서비스도 되게 단순해졌고요. 이게 단순히 서비스만 좋아지고 좀 연구도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기존보다 더 일을 잘하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발표하시는데 답답하시면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초거대 모델의 AI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지를 왼쪽에 보면 이제 반도체와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요즘 저희가 네이버에서 자주 드리는데요. 왼쪽의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X축은 시간의 흐름이고요. Y축이 얼마나 한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올라갔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왜 이렇게 집적도가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어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초창기에는 메인프레임 같이 좀 전문가용 컴퓨터를 쓰다가 퍼스널 컴퓨터라든가 최근에는 특히나 스마트폰이나 IoT 같이 점점 광범위하고 우리가 시장이 되게 커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AI 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Y축은 트랜지스터 개수가 아니라 이때는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가 커질수록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가 커지게 돼야 되는 이유는 전에는 예를 들면 이미지넷 같은 비전 태스크에서 단순하게 애큐러시가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모델이 커질수록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창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SNS라든가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 예를 들면 뭐 GPT-3 같은 모델 하나만 하더라도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예를 들면 AI가 코딩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뭐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기도 하는 등 어떤 특정 이상의 파라미터 수가 도달이 됐을 때부터 갑작스럽게 이런 능력들을 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구글에서는 Emergent Capability라고 하는 용어가 새로 나올 만큼 모델이 커질수록 얻게 되는 이익도 프리딕션이 가능한 이익도 있고요. 이렇게 또 언프리딕터블하게 깜짝 놀라는 이런 기능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놀라는 그런 기능까지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초거대 모델 AI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잠깐 뭐 소개를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클러버 노트라고 하는 앱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회의록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목소리를 나눴을 때 클러버 노트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면 화자 분리를 해서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지 B라는 사람이 얘기했는지 자동으로 몇 명이 얘기했는지도 분류를 해주고요. 뭐 물론 정확하게 그것들을 이제 글씨로 옮겨 적는 작업도 굉장히 잘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능들은 뭐냐면 초거대 모델 AI 결합이 돼서 예를 들면 1시간 분량의 회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10줄 이내로 요약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정도로 이런 기능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회의 기록에 대해서 뭔가 검색을 하고 싶다고 할 때도 단순하게 서치가 글자 그대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 있는지 이걸 시만틱 서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물어보듯이 물어봐도 대답을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네이버가 이제 커머스 쪽에 특히 쇼핑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쇼핑에 관련돼서도 초거대 모델 AI로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서 한두 명 분이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퀄리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면 어떤 거대한 뭐 문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뉴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단순하게 여러 가지 뭐 대응 매뉴얼 전략 뭐 이런 것들 다큐멘트를 그냥 주게 되면 그것들에 이제 AI가 그대로 인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저희가 뭐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어떻게 뭐 쇼핑 배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같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줘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 가지고도 마케팅이라든가 CS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들이 요즘에 뭐 많이들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왼쪽이 뭐냐면 최근에 그 GPT-3라고 하는 아무래도 좀 그 인지 능력이라든가 인간의 고도의 사고 능력은 좀 언어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언어 모델이 상당히 좀 커가고 있습니다. 사이즈 면에서.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거의 6개월마다 한 2배씩 사이즈가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네이버도 한 200빌리언 정도, 2천억 개 정도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초거대 모델을 현재 상용화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 단적으로 얼마나 AI 모델이 커짐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느냐를 좀 한 장으로 뭐 예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인데요. 벤치마크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한 6가지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단순하게 사람이 숫자를 필기체를 썼을 때 얼마나 잘 인식하느냐도 있고 스쿼드나 글로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 언어 능력 평가처럼 지문을 주고 질문에 답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저 위에 뭐 휴먼 퍼포먼스라고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좀 했는데 예전에 뭐 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한 2015년, 17년 이렇게 갈수록 인간의 능력을 뭐 순식간에 따라잡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AI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단순한 사지선다형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거의 사법고시나 뭐 전문가들이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간의 능력을 뭐 따라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벤치마크를 만드는 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워낙 만들자마자 순식간에 따라잡혀서 그러한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거대 모델에서 가능하게 되고 좀 어느 빅테크 회사들이든지 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멀티모달리티인데요. 이게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나온 플라밍고라고 하는 AI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인풋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있고 넣었을 때 오른쪽에서 서비스하는 결과물을 예시로 보여주는데요. 맨 아래를 보시면 이 부분이 뭐냐면 메모지에다가 수학식을 적은 거를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은 3이고 뭐 5 더하기 6은 11이다. 이렇게 2개 정도 예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오른쪽인데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OCR도 있고 뭐 수학 문제도 같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림 중에서 글자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태스크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 태스크를 풀기 위한 조건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얘가 한 두세 가지, 심지어 얘가 없어도 몇 가지 얘만 보고 이 사람이 원하는 의도를 파악을 해서 모델을 변형을 시켜줍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초고대 AI 모델에서 가능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태스크에 따라서 각기 다른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위쪽에 보면 이제 그림을 보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이런 VQA 예전 한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독자적인 분야였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되면서 AI 연구원들이 한 최근 1, 2년간 조금 소위 말해서 멘붕에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뭐 자기가 연구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는 부분들을 목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서비스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뭐 서비스의 그 가지수는 무궁무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따로 학문으로 정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정도의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예제도 많이 SNS에 올라오긴 하는데 인풋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창의적인 AI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이제부터는 좀 반도체 쪽에 특화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AI를 현재 가능하게 했던 세 가지 기둥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세 가지 조건들인데요. 하나가 빅데이터, 두 번째가 컴퓨팅 파워, 반도체로 대변이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도 물론 굉장히 고도화되고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AI 하는 모든 분들에게 20년 전에도 지금 같은 AI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AI 컴퓨팅 파워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력한 AI 반도체가 있었으면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AI 모델도 20년, 30년 전에 나왔을 수 있다라고 다들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이 그림이 반도체가 얼마나 지난 한 40년간 발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같은 칩 가격이 거의 칩 가격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트랜지스터 하나당 가격을 보게 되면 뭐 거의 몇백만 분의 1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트랜지스터 개수도 많이 올라갔고 그때 피처 사이즈, 공정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같은 가격에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뭐 맨 처음에는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 정도 간단한 걸 하다가 모바일이 됐고 이렇게 거대한 트랜지스터 개수를 갖게 되면 우리가 적합한 새로운 분야는 뭘까라고 하면 이제는 AI다라고 다들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AI 반도체를 만들게 될 때 과연 어떤 모델을 구동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작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료는 지금 구글 브레인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루카스 베이어라는 분의 자료를 좀 인용을 두 장 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론 컴퓨터 비전이나 랭귀지 안에서도 뭐 태스크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조금 이제 통일되면서 한 4년 전만 해도 컴퓨터 비전은 뭐 레지넷 기반이라든가 뭐 언어는 뭐 LSTM 기반으로 가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금 분야마다 좀 통합이 이루어져서 뭐 그때는 커뮤니티에 따른 아키텍처가 뭔가 최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뭐 단적으로 이런 그림도 요즘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AI가 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한 2017년, 8년도에 이제 구글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뭐 사실상 트랜스포머가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통합돼서 어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브랜드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것 같고 컴퓨터 비전이나 뭐 NLP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미세하게 뭐 프리 프로세싱이나 포스트 프로세싱은 좀 다를지언정 안에 있는 엔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커뮤니티마다 아키텍처가 나왔을 때는 AI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비전용 AI 반도체,
뭐 언어 처리형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이제는 대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좋은 찬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그 AI 반도체 분야를 대응할 필요 없이 정말 좋은 엔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많은 시장을 한꺼번에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뭐 제목 자체가 한마디로 제가 썼습니다. 트랜스포머가 AI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고요. 예를 들면 딥마인드 같은 아까 플라밍고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왼쪽 그 좀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뭐 인풋 쪽을 처리하는 뭐 프로세싱 쪽을 조금 달긴 하지만 비전도 트랜스포머가 기반의 모델이 하고 있고 언어 모델 굉장히 큰 언어 모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하고 뭐 중국의 유니펄시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심지어 커뮤니티마다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도는 당연하게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인풋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통합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중국 같은 데서도 뭐 밑에 인풋 쪽에 토크나이저 처리하는 정도만 빼면 동일한 엔진으로 굉장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그러면 트랜스포머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에는 트랜스포머 전에는 예를 들면 컨볼루션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뎁스와이즈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러 가지 좀 오퍼레이션들이 파편화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최근에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저도 좀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GPT-3가 만약에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떤 부분 계산이 가장 도미넌트할까라는 부분을 분석을 한 연구 결과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뭐 사이즈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요. 이제 파라미터 개수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게 플랍스의 뭐 FFN 이런 부분 나와 있는데 뭐 FFN은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그쪽은 완전하게 좀 나이브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 뭐 심지어 다른 부분에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부분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는 요즘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갖는 초거대 모델은 90% 이상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efficient attention 같은 부분들이 뭐 많이 제한되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스케일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 치중할까라고 하는 이런 스케일링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요즘 커뮤니티에서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가 굉장히 단순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잘하면 좋은 AI 가속기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근에 제가 또 받는 질문은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최근에 급상승하고 관심을 크게 받았지만 그럼 트랜스포머가 영원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또 모델이 나오면 AI 반도체는 또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의견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AI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그 초거대 모델 AI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의견이 통일된 게 뭐냐면 트랜스포머가 답은 아닐지언정 굉장히 단순한 구조, 즉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이 뭐 어떻게 보면 계산이 무작위로 그냥 연결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전문용어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다,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는 부분으로 가야 초거대 모델 AI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성능이라든가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랜스포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의존하는 AI 모델은 앞으로 초거대 모델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시스크에서 리스크로 변하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CPU 쪽에서 보면 시스크에서 리스크로 갈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했을까라고 보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컴파일러가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그런 리스크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AI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 경량화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매트릭스 사이즈가 일단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175빌리언이라고 하면 저희가 상용화를 할 때 심지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빠른 AI 반도체를 쓰더라도 응답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물론 코스트도 너무 비쌉니다. 대중들에게 좀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기에. 그런 반면에 뭐 모델 자체가 이거는 좀 다시 또 학문적인 얘기지만 리던던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AI 모델이.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학습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리던던시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보면 심지어 작게는 뭐 10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 압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만 우리가
경제적인 AI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단순하게 속도만 빨라지고 코스트가 다운되는 게 아니라 175빌리언이 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이런 알고리즘에 좀 치중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이런 엔진만 만들면 된다고 한다면 차별화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종 이제 서포트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컨텍스트, 프롬프트, 뭐 러닝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많은 이미 AI 반도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원론적인 말씀으로 좀 드려보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이유를 보면 뭐 왼쪽 위에 나와 있지만은 뭐 뉴런과 시냅스 구조를 연결을 수식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바로 행렬 곱셈으로 사실 나오게 됩니다. 이 자체가 이제 행렬 곱셈인데요. 왼쪽 아래가 GPT의 뭐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실제 메모리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뭐 인풋 토큰 숫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뭐 90%는 쉽게 넘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자체가 뭐 계산은 되게 컨트롤은 되게 단순하죠. 뭐 거의 그냥 숫자만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넣어주면 되고 계산도 정해진 순서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GPU가 각광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잘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단 선택이 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는 AI 쪽을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픽 쪽으로서도 원체 연산 구조를 대부분 A류를 차지하게끔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GPU가 적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지금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 두 가지 원칙을 소개를 드리자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면 기본적인 이제 연산기 구조를 하드웨어로 만들었을 때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느냐를 이제 상대적인 크기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공정을 바꾸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인티저 3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로팅 포인트 이렇게 부동소 수점을 연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면적이라든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차지를 하게 되고 또 비트 수를 또 조금만 늘려도 뭐 제곱 이상으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AI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비트 수를 줄이고 플로팅 포인트를 피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또 연산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른쪽이 엔비디아 자료인데요. 녹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플로팅 포인트로 곱셈 덧셈을 했을 때 에너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20피코주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D램에서 읽고 쓸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된 필요로 하느냐를 보면 가볍게 1000배가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은 공짜고 데이터를 옮기는 건 비싸다. 특히나 칩 사이에서도 가능하면 가깝게 옮기는 것이 에너지를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고요. 외부에서 특히 이제 D램이 되겠죠. 거기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은 너무나 타격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플로팅 포인트나 인티저 연산기를 넣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 그림에서 요 왼쪽 그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깐 보여드리면 IBM의 예이긴 한데요. 뭐 다른 구글이라든가 뭐 다른 빅테크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라든가 모든 회사들이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X축에 이제 시간 흐름이고 Y축이 스케일링되는 부분으로 보면 이제 칩 면적이 비트 수를 줄임으로 해서 급격하게 이제 성능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습할 때도 한 16빗 정도, 2015년도에 16빗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논문이 발표됐다가 이제 8빗 정도까지 내려갔고 이 연구가 실제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올해 나온 신제품에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연구에 IBM에서 동참을 했었고요. 뭐 인퍼런스는 조금 더 학습보다는 정밀도가 떨어져도 괜찮기 때문에 이미 4빗, 2빗 이렇게까지 인퍼런스 할 때는 비트 수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옮기는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가 워낙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적화된 알고리즘들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 연산이 뭐 꼭 AI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기존 다양한 DSP 분야에서 필요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 같이 데이터 연산이 최소화되는 구조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이미 한 7, 80년대부터 알려져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바로 옆 연산기에만 옮기면 되는 그런 구조로 갖게 돼서 이동이 미니마이징 되고요. 그래서 구글의 그 TPU 구조,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 TPU 첫 번째 버전이 제대로 된 첫 번째 NPU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톨릭 어레이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행렬 곱셈만 하도록, 나머지 연산은 심지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행렬 곱셈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더라도 AI는 충분하다라는 것 때문에 거대한 시스톨릭 어레이가 됐고, 두 번째로 인트 8비수로 또 인티저로 이런 이제 구조 두 가지 원칙을 반영한 첫 번째 칩이 NPU가 이제 TPU에서 나왔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GPU 최근 아키텍처 중에 하나인데 텐서코어라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텐서코어가 바로 이렇게 시스톨릭 어레이처럼 행렬 곱셈만 하도록 아예 연결 구조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칩들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NPU나 GPU의 그 경계가 상당히 조금 모호해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GPU도 NPU만큼 많은 부분 아이디어들을 도입을 해서 GPU도 요즘 엔비디아도 뭐 8빗, 심지어 4빗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으로 그러면 끝나는 건가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경량화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든 스택에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공정이 좋아질수록 물론 다음 성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뭐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한 20-30% 이상은 좀 좋아지는 걸로 공정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아키텍처도 뭔가 이노베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트릭스를 잘 계산하기 위한 커널도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밑에 나와 있지만 이 경량화 알고리즘 자체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연산만 하게 되면은 특화된 칩을 만들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매트릭스 연산만으로는 이제는 빨리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고리즘적으로 경량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로닝이라든가 퀀타이제이션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고요. 물론 뭐 앞에서 잠깐 IBM 뭐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비트 수를 느리고 압축을 더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모델의 AI 모델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 동작, 형성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은 레벨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과 결합을 했을 때 단순하게 매트릭스 연산만 잘하는 칩이 아닌 좀 차별화되는 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경량화를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X축은 어떤 경량화 기법마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압축률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Y축은 이미 나와 있는 상업화된 칩의 적합한가, 아니면 새로운 칩이 나와야만 이 아이디어를 도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관계를 하나의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넌 유니폼 퀀타이제이션 같은 부분, 아니면 파인 그레인드 프로닝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한 16배 이상, 뭐 적게는 한 10배 이렇게 압축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직이 필요하게 된 부분은 뭐냐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스트럭처드 프로닝,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은 그대로 우리가 패럴렐라이즈된 구조를 변형 없이 파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GPU, CPU가 잘하게 되는데,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이제 뭔가를 쪼개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뭔가 쪼개서 파편화시켜버리고 부스러기들을 어떻게 잘 모아서 최대 퍼포먼스를 끌어낼 거냐 하는 부분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 높은 일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들 이제 소개를 하고 AI 칩 벤더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유니폼 퀀타이제이션, 특히 이제 인트 8 같은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압축은 뭐 잘 되지만 또 그렇게 난이도가 구현상에서 너무 높지는 않은 이런 적당한 이제 알고리즘을 갖고 오게 되는데요. 요 예를 뭐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면 요즘 그 트랜스포머에서도 각광을 받았던 벌트 구조를 인트 8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위에 한 3가지 정도로 보여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맨 왼쪽의 경우에는 메모리에만 인트로 저장을 하고 계산은 그대로 플로팅 포인트를 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만 줄여도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받자마자, 메모리에서 받자마자 디퀀타이제이션 해서 플로팅 포인트로 복원을 시켜버리는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멤멀 끝나자마자 이제 소프트맥스는 플로팅 포인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끝나자마자 다시 플로팅 포인트로 복원시켰다가 소프트맥스 끝나면 다시 인티저로 복원시키는 이런 복잡한 방식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심지어 이제 소프트맥스 자체를 플로팅 포인트 필요 없이 인티저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인티저와 플로팅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라는 노력은 이제 학계에서는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란 상태에서도 예를 들면 뭐 4배 이상의 압축을 얻기 힘들다든가 여전히 인트 32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멀티플레이어가 사실 플로팅 포인트 32빗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합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생기게 되고요. 뭐 최근에 거대 모델은 거의 다 GPT-3 기반이기 때문에 GPT-3를 잠깐 뭐 소개를 인퍼런스 특성을 말씀을 드려보면 맨 위쪽에 그림에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파란 부분이 소위 말씀드리는 이제 프롬프트 우리 사람이 입력을 주는 부분이고 저기서 이제 분홍색 부분들이 한 글자씩 글자가 이제 AI 모델이 생성을 시켜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파란색 부분은 사람이 이미 대단히 단어들을 한꺼번에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치 사이즈가 좀 큽니다. 최대한 클 수 있는 데까지 한꺼번에 그냥 입력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바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메모리가 좀 기다리는 부분, 컴퓨테이션은 굉장히 바쁘고요. 반면에 제너레이션에서 한 단어씩 만들 때는 이 부분들이 이제 오토리그레시브라고 하는데 한 단어 만들면 그 단어에서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배치 사이즈가 1밖에 되지 않고 메모리 바운드가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GPT-3가 어떤 특성이 있냐라고 보면 하나로 정의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바운드일 때도 있고 메모리 바운드일 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이 두 가지를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이제 AI 반도체의 요구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위한 AI 반도체 조건을 뭐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터팔 퀀타이제이션은 아무래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최근 논문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프트맥스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자체가 인티저로는 구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넌리니한 이퀘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필요하게 되고요. 인터팔을 위한 오버헤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환도 해야 되고 이런 변환 과정에서도 오버헤드가 너무 크고 내부적으로도 메모리도 더 써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능하다면 이런 변환이 필요 없는 넌 유니폼 퀀타이제이션 같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이제 새로운 포맷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럴렐리즘 서포트라는 부분은 모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칩으로 뭐 예를 들면 175빌리언 같은 큰 모델을 서포트하기는 어렵고요. 지금도 굉장히 큰 모델, 가장 큰 AI 칩을 쓰더라도 적어도 8개는 정도는 써야 175빌리언 정도 하나를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쪼개고 칩들끼리 잘 커뮤니케이션 할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치 사이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양한 배치 사이즈가 심지어 1부터 1000까지도 갈 수 있고요. 이런 배치 사이즈도 지원해야 되고 멀티모달리티 같은 부분도 미래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처리라든가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테크닉들을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요. 뭐 어떤 회사들은 이미 이 부분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거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ML퍼프라든가 뭐 레진의 기반도 좋지만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서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뭐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워낙에 이제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사실 이것도 한 수십 년 된 연구기는 한데 극단적으로 매트릭스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볼테이지를 가하면 저항값을 통과한 다음에 이 전류값을 측정을 해보면 전압과 저항값에 의해서 매트릭스 연산이 사실상 얻어지는 물리적으로 그대로 얻어지는데 뭐 거의 소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저항은 워낙 작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저항값만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매트릭스 연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효율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실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제조상 공정의 베리언스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들 때마다 칩이 이 저항값이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뉴로모픽 반도체 부분은 이제 좀 인간의 좀 구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 기반해서 그런 구조를 좀 펀더멘탈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이것도 사실 나온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칼텍에서 한 1970년대부터 이 용어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학습 쪽에서 조금 브레이크스루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큰 모델의 데모가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좀 발전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핌도 상당히 큰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도 조금 데모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뭐 트랜스포머 조건들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 충족하는 칩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R 반도체를 간단하게 시장 규모를 뭐 앞에 센터장님이 워낙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 규모가 뭐 한 2030년 되면 전체 비메모리의 한 30% 정도를 차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 AI 반도체는 사실 거의 뭐 지금 현재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다 당연히 핵심으로 전력 투구할 만큼 이 AI 분야는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 레벨을 따로 AI 쪽으로 두는 회사도 있고요. 아예 비즈니스 유닛을 AI로 뭐 2개 이상씩 두는 회사 흔하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GPU가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비하면 위에 SoC랑 ASIC이 성장하는 게 더 빠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 서비스 인퍼런스에 해당되는 칩이기 때문입니다. 학습도 물론 중요한데 학습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고 서비스는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좀 각자 자기들 칩을 독자적으로 좀 만드는 시도는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또 센터장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칩이 나와야 되는 그렇게 AI 칩 시장이 그렇게 클 수 있겠냐라고 보면 뭐 여기서 나와 있지만 몇 가지 분야로 구별을 해서 뭐 데이터 센터용 엣지 디바이스 또는 뭐 목적으로 따지더라도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폰 뭐 거의 제 생각엔 거의 모든 서비스에 관련된 칩에는 AI가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비전 쪽으로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음성 쪽은 굉장히 큰 모델이 들어왔고요. 자연어 처리도 해야 되는 등 뭐 심지어 테슬라는 GPT 기반으로 레인 디텍션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미 초거대 모델을 많이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 4분 안에 좀 정리. 예. 그래서 AI 반도체를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의 모든 AI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위에 이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시장을 넓혀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현업을 제치고 AI 쪽을 바라볼 만큼. 그래서 위쪽에 예를 잠깐 뭐 보여드리면 AI 아날로그 시도를 잠깐 소개드렸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틱 같은 회사가 실제 데모를 보여줬고요. 아직 프로덕트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가운데가 재미있는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칩 하나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하나를 그냥 칩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물론 파워는 어마어마해서 에어컨 수십 대를 가동해야 되는 전력을 먹긴 합니다. 오른쪽에 엔비디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머에 특화된 아예 그런 기능을 따로 넣는 것이 이번에 나오는 그 H백 같은 신제품에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AI 반도체 설계는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예 내재화되어 있고 테슬라도 자율주행에 넣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런 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직접 칩을 만들까라는 거를 한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범용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느립니다. 왜냐하면 뭐 인텔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는 마찬가지고 각각의 서비스하는 회사들한테 요구 사항을 듣고 그거를 반영시켜서 어떤 그 동의를 구하는 거죠. 여러 회사들이 정말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시장 반응을 보고 기능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때문이라도 맞춤형 반도체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알고리즘 개발이 독특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고 그거를 반도체 설계까지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는 뭐 기다릴 수도 없고 오히려 설계를 더 잘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속도 면에서도 빅테크들이 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반도체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범용 반도체를 좀 쓰기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AI 칩, 뭐 다양한 회사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요 장만 좀 마무리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보는 어떤 경량화 전략 물론 AI 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도 시작을 하냐면 이 모델의 특성부터 분석을 합니다. 이 모델의 본질은 뭘까? 그리고 실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어느 부분 연산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할까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른쪽 아래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일단 굉장히 빠릅니다. 경량 알고리즘이 뭐 작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올해 나온 게 너무나 좋아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잡기에도 사실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워낙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또 이해하고 탐독하고 그거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다시 또 교훈을 얻고 이런 피드백을 포지티브 피드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량화 전략에 맞는 또 AI 칩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AI 서비스가 워낙 빨리 변하고 있고 알고리즘 변화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하는 회사들과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신 다음에 실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요구되는지를 좀 많이 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